지금 정책은 비슷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파리 대책 발표 때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수요 압박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세금 압박으로 가보고, 그러니까 대출에서 세금에서도 안 되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규제 지역 확대, 뭐 이런 부분들로 이행되면서 더 안 되면 대출 금지까지 가겠죠. 그런 와중에 판박이라고 설명드린 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시장 환경은 더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기당 한 번 정도씩 네.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마침 또 오늘 또 이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예. 부동산 R114에서. 맞아요. 이제 주간 시황, 그러니까 주간 시세 조사를 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 네. 저희 부동산 114 정책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KB국민은행 네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매주 조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세 동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항상 네. 볼 수가 있는 건 뭐 지금 촬영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매주 금요일이 그 시세 산출일이에요. 부동산원 통계는 전주 걸 금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격차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 쪽 통계가 더 최근이긴 하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최신 데이터라고 하시니 네. 현재 지금 촬영일 기준은 이제 3월 이제 말인데 네. 지금의 분위기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지금의 분위기는 지금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핵심지, 그러니까 전년도에 20% 이상 급등한 지역.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도 발표됐잖아요. 네. 거기서 20% 이상 오른 곳들은 한강벨트. 네. 혹은 한강에 인접한 강남권 네. 이런 핵심지 쪽이고요. 반면에 비강남 쪽은 한 6에서 9% 올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원에서 지금 가격이 마이너스 전환한 지역들은 전년도에 20% 이상 급등한 지역들. 보통 부동산에서는 연간 10% 정도 오르면 급등입니다. 네. 네, 급등을 했는데도 올해 2월까지도 계속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대단한 거죠. 20% 오르면 사실은 한 1에서 한 3%는 조정을 받으면 우린 시장에서 그걸 건전한 조정으로 보죠. 네.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전환에 의해서 하락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려면 오른 분에 대한 한 3분의 1은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 올랐으면 한 5에서 6%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 정도가 이제 추세가 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지금 올해 이제 누적을 보는 거죠. 뭐 금주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주간 시세는 사실은 월에 대한 합산이 됐을 때 유의미성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3월까지 현재 시점 3월 말 기점까지 25개구를 누적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강남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들 저희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25개구 중에 하락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누적이죠. 누적으로. 1월에서 3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다만 주간 단위는 저희가 이제 AI 시세다 보니까 매물량과 실거래가에 연동되는 정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반복할 때도 있는데 다만 한 달을 또 3월을 누적해서 보면 하락은 아니다. 하락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20%씩 올랐었는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 6.27 대책 발표하면서 압도적인 대책이다 평가를 했었고 10.15 대책 발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안정이 안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도 계속 오른 겁니다. 계속 오르다가 이제 1월 이제 좀 지나서 대통령께서 이제 트위터 X 네네. 여기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들도 수단으로 쓰겠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복원하겠다 하니까 이제 매물이 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통의 이제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전형적으로 서울은 수요 초과 지역입니다. 네. 가구 분화도 못 맞춘다는 거죠. 공급량이. 근데 그럼에도 시장이 잡히려면 신축이 이제 느리니까 빨리 공급이 안 되니까 매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세금에 대한 압박들을 하면서 그 서울이라는 특히 고가 지역 쪽에서 그 압박감이 커졌다. 그래서 시세 변동상에서 하락 국면이 나왔는데 추세적인 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뭐 강남 3구 뭐 이런 곳들은 뭐 추세 전환됐다, 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얘기 나오는 것들은 그러면 주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건가요? 주간도 그렇고요. 뭐 4월 중순까지는 물건들이 쌓일 수 있으니까 4월 중순까지는 가능한데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 보통 분기 단위, 네. 아까 말씀드린 1월에서 3월까지의 누적치 혹은 반기 단위, 상반기, 그러니까 5월 9일이라는 그 양도세 중과 부활 기산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세 부과의 기산점은 6월 1일. 요 기준점들이 상반기에 몰려 있으니까 요 시점까지 서울 쪽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걸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럼 하락할 거냐? 사실은 매물 잠김이 또 시작되잖아요. 이미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뭐 금매 나왔다, 뭐 몇 억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에 들어가도 예.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럼 상승으로 찍히긴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아주 약상승. 네.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네. 고가에 해당되는 혹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 몰려 있죠. 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강남 3구, 한강벨트가 크긴 하나 절대적인 총량, 모수는 외곽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자산보다 사실은 한 15억 원 이하에 있는 한 10억에서 한 15억 사이에 있는 중저가가 더 많다는 거죠. 네. 시장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외곽지 쪽은 오히려 가격이 전년도에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시가격 기준 보시면 뭐 저기 노원 이런 데는 별로 안 노도강인데 노원은 좀 올랐습니다. 네. 노원은 한 5% 정도 찍혔고 중랑 이런 데가 한 2에서 3% 네. 이렇거든요. 근데 올해 3월까지 시세가 2에서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년도 연간 시세로 봐도 노도강 금강구는 2에서 3%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1년 시세 동안. 기준으로 1분기 기준만 봐도 2에서 3% 올랐어요. 그 수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죠. 경기권, 뭐 과천, 성남, 네. 광명 뭐 이런 데들이 사실은 요새 좀 주춤해요. 거기도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다른 지역, 용인, 수지 네. 이런 데는 올해 1월에서 지금 3월 사이에 5%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0억 이하에 해당되는 구간에선 전년보다 더 상승폭이 큽니다. 반면에 전년도에 20%씩 오르고 원래 고가 지역이었던 곳들은 주춤주춤하다. 혹은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의 싸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이런 걸 하려면 리딩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먼저 치고 나갔는데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 627대째. 따라가려고 하면 1015대째. 따라가려고 하면 세금 압박.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끊겼던 거예요. 맥이 끊겼는데. 그래서 이제 고가 지역에서 하락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떨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갭이 맞춰주는 게 더 빠를지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주춤주춤 하니까 이쪽 아래쪽에서 원래 못 오르던 곳들이 이쪽으로 와서 갭 메우는 게 빠를지는 사실은 원래 전문가들이 올해 시장 전망할 때 네. 핵심 이슈로 다뤘던 것들 그 구도가 바뀌어야지만 리딩 지역이 빠지면서 요 갭이 아래쪽으로 맞춰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핵심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세금 압박에 의해서 매물을 유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축이 잘 안 되는데 당장은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총량으로 보면 한 30% 이상 증가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또 5월 9일 이후에도 많을 거란 보장은 없죠. 그래서 매물 잠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죠.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잠깐 해결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그래서 최근에 5년 사이에 서울 쪽 분양가 보시면 80% 급등했습니다. 네. 분양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요건 되게 특징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상담들을 하면서 계속 놀래는 부분들은 분명히 선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자주 다루는 핵심지는 아닌데 그쪽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과거에는 강남 3구가 뜨거우면 이게 퍼졌죠. 지역으로 퍼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지역의 신축 단지가 비싸지면 그걸 주변에 위치한 단지들이 추종합니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주변 지역의 기축들이 좀 끌어올려지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전월세였습니다. 전월세 시장 쪽이 굉장히 불안하죠.
전세가 월세화되면 될수록 이걸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이 6%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한 3에서 4% 이자를 내잖아요. 월세를 내면 낼수록 더 손실 구조죠. 그러니까 월세가 오른다라는 사실 그리고 전세도 불안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올해 이제 2026년 시장 전망을 할 때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가 거의 없죠. 네. 네. 하다못해 그 폭락 하향 안정을 주장하시던 분들 중에 상당수도 올해를 하락 전망으로 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좀 안정화될 거다 이런 의견들은 하긴 했습니다만. 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요 세 가지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약간의 지금 뭐 매물 쌓임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저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정부의 세금 압박 혹은 세금 개편 이런 것들이 저 세 가지 구도를 바꿀 수 있으면 시장 전망을 바꿔야 되겠죠. 하향 안정, 하락, 뭐 폭락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부분이 제 관점에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잠깐 뭐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지방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지방은 요번에 뭐 공시지가도 뭐 많이 안 오른 것 같고 공시가격도 뭐 실제 통계적으로도 좀 많이 좀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이 19%, 전국 평균이 9%, 지방으로 가면 거의 안 올랐다는 거네요. 3%, 4% 이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연에 사실은 그러면 3%, 4%가 어디서 왔냐? 지방도 인플레이션 이슈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교를 하면 되죠. 항상 이제 신축 건축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분양가랑 기축 가격, 시세랑 비교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신축 분양가와 기축 시세가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고 하면 수요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한 3년 뒤에 신축이 되는 건데 네. 주변 시세의 약간 신축, 그러니까 준신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 같은데 가시면 시세보다 분양가가 2배 비쌉니다. 예. 거긴 뭐 물류비가 더 들기도 하는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네. 워낙에 제주도는 아파트 비중이 적기도 하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배 주고 새 거 살래? 주변에 있는 좀 나홀로긴 하지만 그걸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좀 구축 10년 차 이내에 있는 걸 살래 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10년 차 이내에 있는 구축을 사죠. 네. 왜냐 가격 매력도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17개 시도를 싹 조사해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빼고는 다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신축 분양가와 기존 시세랑. 그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는데 아직 구축에는 적용이 안 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원가 개념이니까 토지 매입비는 어차피 그 이하로 못 충당됐고 지으니까. 나머지 이제 물류비, 자재비, 네. 예, 인건비 그리고 건축 기간 이게 다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데 시세는 이게 미분양이 돼 버리니까 기존 시세 쪽에서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쪽에 지금 미분양 이슈들은 사실은 상당 기간 해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좀 특이한 점은 지방도 전월세는 오릅니다.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전월세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반영합니다. 네, 반면에 기존 시세는 천천히 반영합니다. 네. 네, 그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주거비에 대한 관점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요소들은 온전히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금융위기 당시에 분명히 매매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마치 매매가가 반토막 나고 하향 안정되면 전월세도 싸지겠지라고 착각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금융위기 때 전월세는 폭등합니다. 네. 이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매매 쪽에서 수요가 이탈하면 전월세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시장에 이 주택을 필수제로 보는 이유는 거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부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뭔가 경제가 절단난다고 해서 주거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네, 금융위기가 이미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는 이만큼 위에 있고
이제 구축은 한 요 정도 가격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신축에 대한 선호도를 뭐 굳이 뭐 볼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안 되고 공급은 안 되지만 집은 낡아가니까 또 사람들은 또 이제 계속 전세는 또 살아야 되고 월세는 살아야 되니 또 버는 돈도 있고 저축도 해서 차근차근 이게 인플레가 반영돼서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그럼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그럼 매매가가 올라가면 신축에 갑자기 메리트가 생겨지는 건가요? 그건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구축 쪽에서의 이슈는 사실은 전세가율은 지방도 이미 높습니다. 네. 이미 한 70% 혹은 심하면 80% 수준에 이르러요. 근데 이 그 지방 쪽에 지금 주거, 그러니까 주택이든 혹은 아파트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자산 가치로 보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용 가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매입을 안 하고 전세를 거주할래 라고 하는 경향성이 좀 큰 거고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주거비는 이제 늘어날 요소는 지방에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반영에 따라서.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난 매매해야지까지 의사결정이 잘 안 갑니다. 네. 이유는 그 돈이면 차라리 서울 수도권에 사겠다라는 경향성이 강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쪽에서 유의미한 어떤 뭐 상승 관점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중공업 미분양, 이른바 공실이죠. 주택엔 공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지방에서는 지금 공실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분양은 5만 한 5천 채 정도가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2만에서 3만 정도는 줄어들어 줘야 뭔가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선순환까지 가기 전에 또 새로운 공급이 계속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여러 10대 안에 들어가는 건설사들 이제 사업지에 대한 평가들을 하거든요. 해보면 지방에 쥐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저희한테 받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분양성에 대한 평가죠. 근데 이런 평가들을 왜 받냐? 사실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좀만 높이면 미분양 나버리고, 그리고 팔자니 주변에 미분양이 너무 많고, 또 착공을 하고 하자니 자금이 또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막혀있는 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10대 건설사가 쥐고 있는 택지들이. 근데 이걸 이제 중요한 시점에 딱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시점에 내보낼 때 우르르 와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분양이 쌓여요. 네. 이게 약간 악순환이죠. 대구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최근 미분양이 많이 줄었어요. 한때 뭐 10,000세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10,0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그 지역에서 이제 시장 좋아지면 엑시트 해야지라고 대기하는 미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좀 줄었구나, 이제 시장 괜찮아지겠지 하면 다시 와서 공급 많이 해서 미분양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보고 해소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그럴 때 이제 뭐 대출 규제든 뭐 이렇게 뭐 세금 규제든 풀어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외지인 서울 수도권에서 막 사러 와서 이제 구축 가격을 막 올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해결도 되고 막 했었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였죠. 수도권의 수요가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부산도 가고, 네. 대전도 가고, 세종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하던 시기에서 움직이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수도권 수요가 인구의 절반 이상 있는데 이 수요가 지방의 투자 수요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택 수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압박들도 있고, 이쪽에서 인구,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데 누가 자금을 몇 억씩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유출되는데 원래 들어오던 수요도 유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는 건 자체 수요인데 사실은 이 지역, 그러니까 지방 쪽은 주택 총량은 충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세컨드홈, 세컨드 주택 개념에서 지방 쪽에서 물건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 수요는 뭐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지금 이제 뭐 정부의 압박의 그 수위도 네. 주택이 왜 거주용 주택 하나면 되지로 이제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방에 가면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요. 그건 수도권 대비죠. 네, 근데 DSR, 우리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상황에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내가 집 한 채를 샀다, 그럼 DSR이 꽉 차는 경우가 많죠. 일반 대중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방에 가서 살려 그러면 또 은행은 전국구잖아요. 그러니까 DSR을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안 나오죠.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DSR에서 배제해주지 않는 이상 수도권 수요가 글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뭐 말 그대로 다주택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거 다주택을 권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상황.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가 세야 되는 거예요. 지방 쪽에 혹은 수도권 내에서도 혹은 이제 비아파트, 빌라 같은 것들을 구입했을 때는 뭔가 대출 한도 네. 혹은 금리 혹은 세금 뭐 각종 제반적인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걸 사야 될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또 양극화가 계속 되는데, 그게 뭐 위에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약간 위에가 버티면서 또 밑에는 되게 벌어지는. 약간 위에는 확 올랐다가 네. 살짝 뒤로 밀려서 숨고르기 중이고요. 숨고르기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잠깐 숨고르기 하는 것처럼 지금 국면은 지금 급등한 지역은 숨고르기에 좀 더 가까운 국면이고요. 완전히 하단 쪽에 있어서 그동안 못 오르던 못 뛰던 곳들은 저기 멀리 가 있으니까 이제 좀 뛰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뛰려 그러면 627 대책, 좀 뛰려보려 그러면 계엄, 네. 좀 뛰려 그러면 토지거래가 가고요. 막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슈가. 네. 약간의 분기점, 심리를 좀 취약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키 맞추기 하려 그러면 차단, 키 맞추기 하려 그러면 차단 조치가 있었는데, 올해도 대통령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매물 압박을 하면서부터 또 살짝 차단됐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고가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혹은 다주택 쪽에서는 차단됐는데, 그 무주택에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차단됐다는 느낌보다 5월 9일 전에 해결을 하려는 욕구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매물이 좀 있을 때. 그래서 외곽지 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중심지 쪽에서 보는 그런 하향 안정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들은 뭐 이번 기회에 집을 사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뭐 오히려 좀 약간 상승세도 있고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뭐 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주세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요? 뭐 네. 이런 질문들 가끔 주식에서도 가져오고 뭐 하세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대출도 받고.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는 3대에 걸쳐서 자산이 축적된 가정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나 했을 때 내가 30대인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의 재산이 그 사람의 재산인 경우들이 꽤 있고, 또 이런 분들이 교육열이 좀 높은 집이다 보니까 수입도 높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기에 만나면 사실은 무주택인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가족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뭐 10년 전, 20년 전하고도 아주 뭐 비슷하다, 판박이다라고도 이제 보셨는데,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정책이 똑같다.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부의 여러 스탠스들을 보면 그 진보 정권에서는 수단으로서 좀 다루는 것들이 수요 압박인 것 같아요. 그 수요 압박의 수단들이 전형적으로 일단 1차원적으로 막는 것들이 대출 압박이죠. 그리고 대출 압박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세금 압박으로 갑니다. 네. 예. 세금 압박에서 이 부분들까지 잘 안 되면 이제 규제 지역 확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패키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공급 많이 할게요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부는 처음부터 공급을 신경 쓰면서 가는 정부가 있고, 문재인 정부처럼 공급은 지금 많으니까 조금 천천히 신경 쓰겠다 하는 정부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원래 시작부터 2기 신도시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작 시점부터 이명박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 뉴타운 개발한다고 막 공급 막 늘린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구도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지금 정책은 비슷합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8.2 대책 발표 때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수요 압박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세금 압박으로 가보고, 그러니까 대출에서 세금으로, 세금에서도 안 되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규제 지역 확대 뭐 이런 부분들로 이행되면서 더 안 되면 대출 금지까지 가겠죠.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대출 제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고 2억 원까지는 주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판박이라고 설명드린 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네. 다만 시장 환경은 더 불리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가장 불리한 구도가 공급이 적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나요? 네. 공급이 많았습니다. 2018년, 19년, 20년까지도 꽤
많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정비 사업들이 좀 막히면서 물건들이 줄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향후 1, 2년 동안 특히 서울 쪽에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불리하죠.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때는 수요 기반에서 전월세 시장 쪽이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임기 초부터.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불안하죠. 전세 월세화가 이행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꼭 설명할 땐 이런 설명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문가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그거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네.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재명 정부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 인플레이션의 모든 요소의 총합은 건축물이죠. 주택을 포함한. 거기에는 자재값, 네. 인건비, 물류비, 예. 금융비용 뭐 다 금융비용, 들어가죠. 금융 네. 조달 비용, 그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네모난 공간의 그 아파트 공간은 인플레이션의 총 합에 가깝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이제 뭐 환율 문제도 있고 금리는 또 갑자기 오르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조달 금리도 원가입니다. 건축비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하향 안정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책은 비슷하게 가는데 여건은 더 녹록치 않은 상황.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공공원하게 집을 파는 게 차라리 이득이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그 강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정책은 똑같아도 강도가 다르면 다른 정책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면 대출을 더 강화할 여지가 있죠. 최대 한도를 6억 원 했던 걸 4억 원 혹은 뭐 2억 원 네. 이렇게 낮출 수 있죠. 다만 그 경우도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서울이라는 그 한정된 토지재화가 한정돼 있잖아요. 택지 개발할 곳도 없고 그런 구도에서 가구가 분화되는 속도의 그 전월세 수요조차도 공급량으로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통계청 가보시면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뭐 이렇게 독립하는 가구들 이런 분들 집도 못 맞춘다 지금. 자, 가구 분화에 의해서 서울에서 연평균 한 5만 5천 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연평균 3만 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2만 호씩 계속 부족하죠. 누적적으로. 그래서 수요라는 기반 자체가 서울에서는 초과 국면에 있는데, 자, 이렇게 수요 초과라는 기본적인 서울은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경제학을 배우셨다면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에 의해서 압박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수요를 억제하려고 압박했잖아요. 너 사지 마. 네. 너 한도 조금 줄 거야. 근데 원래 매도하려고 했던 분들도 매도를 못하게 되는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자도 같이 위축됩니다. 보통 이제 1주택자가 팔면 갈아타잖아요. 네. 나 무주택으로 갈 거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갈아타는 과정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물이 잠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쓸 때 수요를 억제했으니까 매도하는 물량 자체는 굳건하게 유지될 거야라고 하면 맞죠. 네. 근데 매도 물량도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요 초과가 돼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전세를 끼고도 매수할 수 있게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세를 끼고 원래 매각이 안 됐던 건데 매각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서 그걸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수요도 늘립니다. 그렇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걸 일시적으로 열어준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수요의 총량을 늘리고 매도의 총량을 동시에 늘렸잖아요. 똑같이 수요 초과. 이런 구도에서는 대출 규제를 해도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바꾸려면 사실은 결국은 이제 신축 쪽에서 어느 부 정도 완충을 해주면서 이 부분들 구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세금도 아까 이제 이자에 대한 원가 설명을 드렸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조세 전가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논리를 조금 외면하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세금 정책을 쭉 써왔잖아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잡혔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가장 근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 상속 다 올렸잖아요.
결론은 폭등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조세 전가의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격의 거인 보셨나요? 네. 거기에 그 전가의 거인이었나? 뭐 이런 그런 네. 그 거인이 있습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기능을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거인이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조세 전가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죠. 전월세 쪽에 내가 한 그 보유세로 한 3천만 원을 냈다. 그럼 3천만 원을 세입자한테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강남 3구 같은 핵심지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이슈로 그냥 네가 거주해라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선호 지역일수록 전가가 쉬워요. 서울이 그게 쉬운 거죠. 조세 전가가. 그러면 이제 3천을 부과받았으면 1,500을 전가하고 혹은 1,000을 전가해서라도 전가하려고 합니다. 네. 왜? 이걸 약간 보유자는 뜯겼다라고 느끼거든요. 그 조세 전가 이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세 전가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거죠. 뭐 임대차 3법에 의해서든 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든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내가 매년 뭐 3천씩 두드려 맞았다. 보유세로. 그러면 3년이면 1억이잖아요. 네. 이걸 매도가에 전가합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30억에 팔려고 했던 분이 그동안 보유세 낸 부분들을 매도가에 전가하면 31억에 내놓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건축비에서의 원가 개념과 비슷합니다. 집주인들도 이걸 원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원래 차익이 있던 그 시점의 원래 차익 그리고 그 사이에 두드려 맞은 세금 이것도 나의 원가니까 이만큼을 한번 나에게 주지 않으면 안 팔 거다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핵심지에서. 네. 그러니까 전가가 쉬운 구조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양도세가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 뭐 최대 80%까지 넘어가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내가 1억의 세금을 내면 한 5억을 올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80%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 경우는 사실은 안 팔죠. 네. 팔라고 시간은 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안 팔 땐 본인만의 관점이 있겠죠. 이걸 뭐 자녀한테 증여할 계획이든지 혹은 뭐 교환으로 쓸 계획이든지 아니면 아예 양도세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양도세는 차익이 클수록 많이 발생하는 구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이긴 한데 빌라 2채랑 아파트 하나가 있다. 근데 빌라를 보니 그동안 뭐 전월세는 했는데 오른 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빌라 시장은 지금 죽어 있으니까. 그러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뭐 증가가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가. 양도세 중과를 뭐 실효세율로 82.5%를 때려도 애초에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은 뭐 임대사업자라면 사실은 팔아서 딱히 뜯기는 느낌은 없다는 거죠. 오른 게 없으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만큼 차익이 발생한 것만 우려되는 건데 그 경우는 5월 9일 전에 사실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어차피 나는 뭐 빌라 2개 아파트 하나야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뭐 가져가지. 그렇죠. 임대사업 할 때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압박이 좀 크긴 하나 대부분은 이제 좋은 거 하나에 좀 애매한 자산들을 임대사업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그런 맞아요. 경우에 애매한 자산들은 뜨거운 서울시장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세금에 의해서 세금이 부담되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지 할 만큼의 차익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구도들이 임대사업자 쪽에서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거주 1주택자나 아니면 이제 고가에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매물도 좀 정부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뭐 가능하면 좀 뭐 팔든지 해라 약간 이런 거예요. 보유세 인상하겠다. 이건 이제 그 똘똘한 집 한 채의 뭐 진화에 대한 그 질문인데 나중에 네. 또 질문 주시긴 하겠습니다만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진화형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가 사실은 연기. 네. 그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시작됐는데 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많았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완성형이 되죠.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가 됐는데 이게 세금 압박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똘똘한 집 한 채라는 그 표를 보시면 주택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네. 똘똘한 집 한 채였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로 이행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이 커지죠. 인플레이션, 공사비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 시점부터 혹은 PF 시장 쪽이 좀 망가지고 하면서부터 조달 금리가 확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 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똘똘한 집 한 채였던 표어가 똘똘한 신축 아파트로 바뀝니다. 네. 예.
이제부터 물건 유형, 연식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로 오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선 4단계 지난 거죠. 연기부터 치면. 하지만 3단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거주용, 신축 아파트 한 채로 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 내가 비거주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가지 구도로 보셔야 돼요. 거주에 대한 부분들로 세금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를 맞추는 게 1차입니다. 거주를 맞춰라서라도 이 부분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들 사이에서 움직이죠. 네. 요게 1차인데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팔겠죠. 그러니까 이 팔았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경우는 보통 선호 지역에 있으니까 거주용을 못 맞추거나 뭐 대출이 안 나서 못 맞추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팔면 이 사람이 어딘가에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무주택으로 바뀔까요? 어딘가에 1주택으로 바뀔까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는 핵심지 쪽에서 매각을 하면 이 자금으로 외곽지로 가서 한 채를 마련합니다. 거주를 맞출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주를 어떻게 맞춰서라도 핵심지에서 1주택이 될 거냐? 외곽지로 빠져서 거주를 맞춰서라도 거주를 할 거냐만 남는 거죠. 그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외곽지 쪽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뒤쪽으로 계속 빠져서 그래요. 아, 여기 너무 비싸. 많이 오르기도 했고. 차익 실현 욕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뒤로 빠져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강동구 쪽에서 어떤 주택을 비거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팔고 하남으로 갑니다. 네, 바로 뒤에 있는 하남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자금 쓰고 남는 자금은 이제 뭐 주식, 뭐 채권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는 뭐 하남이 더 오를 수도 있는 수요가 뒤로 이행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남에 계셨던 분들은 또 뒤로 이행하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그게 뭐 어찌 맞아요. 보면은 뭐 풍선 효과가 같이 계속 일어났던 거잖아요, 과거에도. 근데 계속 차단합니다.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 정책까지 똑같다고는 하셨지만 하나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현 대통령도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뭐 아직 확답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높이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찌라시 돌듯이 뭐 연 3%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뭐 위헌 여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재산권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막 엄청 높여버리는 거예요. 10억짜리인데 3천만씩 내게 한다. 이게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좀 집값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요 전제가 이거잖아요. 거주 안 하는 집은 엄청 부담스럽게 할 거야에 네. 대한 질문과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거주를 맞추면 그렇게 때리진 않겠죠. 아 근데 이제 초고가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팔아야죠. 팔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년 재산세로만 뭐 1에서 2%를 부과받으면 네. 그만큼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안 나오면 사실은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10년만 내도 억 단위가 깨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는 사자마자 막 계속 떨어지잖아요. 집도 사실은 정체돼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 네. 시기에. 그러면 뭐 한 30억에 고정돼서 10년 동안 정체돼 있는데 세금만 계속 내가지고 뭐 한 뭐 1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대출이자에다 예. 세금이랑 막 내면 예, 그러면 그렇게 손해잖아. 되면 그것도 손해니까 원가니까. 그러면 팔죠. 그렇게 되면 파는데 그걸 실행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실행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세율을 네. 부과할 수 지금 있다. 1% 세율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항감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올릴 때 그러면 고가에 해당되는 거 위주로 올리잖아요. 더더욱 넘사벽이죠. 정말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발언한 부분은 아닌데 특정 전문가분이 발언하신 건데 원래 부자였던 분들이 이제 물건 이제 부자인데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해서 팔잖아요. 그럼 더 부자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죠. 뭐 그러겠죠. 그 정도 그 정도는 난 보유할 수 있어. 그 정도 네. 나 괜찮아. 내가 1년에 버는 게 뭐 한 10억 돼. 뭐 이런 분들만 네.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팔 때 그동안 내 세금을 더 잘 사는 사람에게 또 전이할 수도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처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보유세를 올리니까 고령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팔 거다. 네. 뭐 단순하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 듯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예시로 계속 드는 것들이 레미안 원밸리인데 뭐 전년도에 한 2,500 냈는데 올해는 뭐 3,500 이래서 1,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령의 1주택자는 현금 유동성이 약하면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작년에 팔았어야죠. 2,500도 부담이잖아요. 연애 현금 유동성 약하신 분들이면 1,000만 원 더 추가됐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집값이 10억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집값이 10억 이상 올랐는데 보유세는 1,000만 원 더 추가된 거죠. 근데 그 보유세가 만약에 뭐 1억, 2억으로 올라간다면 물론 뭐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건 모르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저 같아도 팔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만 그런 경우에 잘 보셔야 되는 건 그렇다고 그런 물건들 보유세가 억 단위로 나오는 물건은 애초에 몸값이 비싼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받아주는 쪽에서 그러면 또 받아줄 거냐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쪽에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회전이 안 되잖아요. 물건 회전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특정 구간에만 막 1%씩 막 부과하겠다고 하면 예. 거기는 막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입지가 역전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반포가 뭐 마포보다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고. 이건 있겠죠. 뭐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네. 이쪽 리딩 지역 쪽에서 정말 세금 부과에 따라서 쭉 내려와 주면 사실은 원래 갭이 넓었던 쪽에서 네. 이게 좁혀지잖아요. 네. 그럼 이쪽도 조금 조정받을 여지는 있는 거죠. 밑에 네. 쪽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쪽에 있던 사람, 원래 나랑 이만큼 차이 나는데 좀 좁혀졌네? 사러 간다. 이참에 갈아타 볼까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보유세가 말씀하신 그 전제 조건이라면 사실은 그건 좀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궁금증은 누진세나 이건 지금 종부세처럼 어떤 특정 구간만 이렇게 확 올리면 결국에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하면 다 같이 이제 내려가겠지만 위에만 뭐 여기만 때린다고 하면 여기는 좀 갭은 줄어도 그 밑으로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가격대로. 이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문재인 정부 때 15억 네. 초과하면 대출 제로랑 사실은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50억부터 보유세를 엄청 때리겠다 하면 다 49억 9천을 막 붙을 거 아니야. 이게 그거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위에 분들이 왜냐하면 팔아서 밑으로 또 그 오니까. 구간을 조금만 넘어가면 부담이 커지니까 네. 사실은 그 구간에서 오히려 멈출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모든 그 입지적인 요건이 다 다른데 네. 뭐 압구정의 시세가 요 구간에 붙어 있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붙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뭐 이거는 뭐 다 그냥 변수지만 예. 옛날에 이제 15억 초과 대출 제로 해버리니까 다 49억 9천원 아니 14억 9천원으로 막 다 붙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입지가 막 이제 붙으면서. 근데 네. 히스토리상에서 보면 그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 검증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초과하는 거 대출 금지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제가 추적을 해서 보니까 더 많이 올랐어요. 결국엔 다시 또 올라가요. 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로만 바뀌어 있었죠. 한 3년 동안. 근데 그 이후에 금리가 갑자기 이제 폭증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로 산 시장은 타격감이 좀 덜했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회복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보유세 인상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 더 부자들이 더 공고하게 그 동네를 차지해서 일시적으로는 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어차피 또 수요와 공급이니까 다시 또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건 맞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제 X에 쓰신 것처럼 집을 통해서 수익이 명확하게 확보가 안 된다면 네. 사실은 그걸 장기간 꾸준히 보유할 명분은 없죠. 그렇죠. 예, 돈을 빼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네. 보시면 집은 이제 자산을 계속 빼가는 이런 세금에 의해서 실거주는 부채죠. 네. 계속 빼가는 구조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금융 쪽 이런 부분들로 돌리려는 그런 의견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지나고 생각하면 한국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네. 자산이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뭐 특정 구간대 이상만 뭐 예를 들어 종부세를 확 올린다거나 뭐 무슨 세금을 신설하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맞아요. 뭐 너는 안 내지만 너부터 많이 내 뭐 이런 정책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으로 갈까요? 세금적인 부분들은 뭐 사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부터는 이제 사실은 5월 9일에 어차피 예정돼 있던 중과세는 부활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한 수단들을 쓸 때 사실은 전후 관계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유세에 대한 게 특정 구간에서만 높이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네. 세금이 원래 세금 공평
과세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칙상에서 또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실행이 쉽지 않을 거다로 보입니다. 반발이 상당할 거다. 사회적 반발 혹은 법적 제도적 반발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그게 타협점으로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 이제 공시가격 좀 올라갔다고 하니까 바로 막 여론이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따지고 있는 건 뭐 그 1%, 뭐 3% 얘기는 사실은 카더라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런 아직 뭐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얘기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가정에 넣기가 되게 애매한 이슈고요. 반면에 거주용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는 있죠. 그러니까 요게 또 문제입니다. 네. 거주, 비거주 부분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구분이 쉽지 제가 않죠.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하다못해 이런 겁니다. 정말 세금이 부담이라면 거주하는 집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쪽에 가서 3일 있고 이쪽에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에서의 거주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분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할 때 특정 이제 사이트는 실제 거주지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직장과 관련돼서 사실 거주지 이동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는 군인 공무원은 2년마다 이 로테이션이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순환근무가 있어요. 있죠. 그럼 그때마다 사실은 멀리 있는 집을 거주를 맞춰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눴던 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100%로 한다라고 법을 만들면 뭐 누가 부동산을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인 거고 말씀 나눈 것처럼 뭐 보유세를 1%로 하나 3%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뭐 그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생기는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고가의 시장을 잡는다고 중저가 시장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다 모든 게 이제 연관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R114에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이제 전월세 쪽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전월세는 어때요? 지금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보통 보증금이라는 게 기준점이 따로 있어서 이게 1,000도 있고 뭐 3,000도 있고 뭐 2,000도 있고 어떤 건 1억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급격한 월세화를 겪고 있죠. 근데 이 월세화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로 보게 되면 역대 최고점. 그러면 이제 부담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대학가 원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1,000에 한 50,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기준으로 네. 하면 1,000에 한 50에서 한 60 정도에서 움직였죠. 5년, 6년 전에는. 지금은 1,000에 한 100 수준에서 움직이죠. 네. 그러면 한 5년 전 대비 비교해 보시면 월세가 한 2배 이상 늘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이걸 덧대지는 게 전세의 월세화죠. 그러면 전세라는 상품에서 월세화 될 때 전월세 전환율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뭐 최근에 뭐 6%대 주담대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한 4에서 5%대 대출이거든요. 근데 전월세 전환율은 보통 6%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이자 내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이행되면 이행될수록 주거비는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월세값은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최고점에 있는데 그럼 떨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요건 이제 공급 사이드 쪽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고 가구 분화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도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전세 상품이 희귀해졌습니다. 네. 희귀해지니까 우리가 보통 희귀해지는 자산이 하락하는 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선호도는 여전히 있는데 희귀해지니까 더 오르고 있죠. 더 오르고 있는데 월세만큼 빠르게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쪽과 관련된 물건이 많아지니까 월세 쪽에서의 주거비 부담 압박이 상당히 커진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전세를 얘기하고 매매를 얘기했어요. 시장 전망할 때. 네. 근데 지금은 전세만 얘기하고 매매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세 얘기하면서 월세를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비중이 과거에는 전세가 한 7, 한 10년 전엔 네. 지금은 전세가 4, 월세가 한 6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월세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선행 지표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주거비는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입니다.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선행 지표는 청약 시장 쪽이긴 한데 그건
따로 이야기로 하고. 그러면 예. 지금 결국에 월세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행 지수니까 결국에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또 집값 상승이 또 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편차를 두고 이제 선행 지표로 움직이냐면 과거에는 한 2년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2년 정도 텀에서 월세가 이제 전세 월세가 쭉 오르면 이게 부담이 돼서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엎어치나 매치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동합니다. 매매로. 근데 요새는 약간은 동행합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부터는 매매 전월세가 동행 관계로 좀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전월세가 선행 지표였는데 지금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쪽에서 자극받는 요소들이 이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금을 일단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로 갈아타는데 2년 정도의 시간 텀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뭐 재계약까지 하면 4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한 그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어두고 남의 집에 4년 가까이 거주한 다음에 그때 자금을 모아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올 때 저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동반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선행지표 맞는데 요새는 약간은 동행 관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제는 좀 다주택자들을 많이 안 하니까 어차피 전세 줄 거면 이제 내 집, 나 살던 집 전세 주고 뭐 이런 거니까 뭐 매매가 올라가면 아니 전세 못 받으면 그냥 내가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은 좀 아무래도 시세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어차피 갈수 다주택에 있으니까. 대한 관점은 정리가 맞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임대사업도 사실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도 왜 다주택이냐 하는 상황이고 주택이 하나인데 전세를 끼고 있으면 왜 갭 투자했냐고 따지고 거주를 안 하는 집을 전월세를 주면 또 이것도 뭐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뭐 질문상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 어떤 질문인지는 좀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빨리 연동이 이렇게 빨라진 게 아무래도 과거 같으면 사실 그냥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안 올리는 적도 있었어요. 시세만큼. 이게 어차피 나중에 팔 건데 뭐 올려 막 이러면서 그냥 오래 사세요 막 이랬잖아요. 집값이 올라서 네. 난 차익이 충분히 확보됐으니 어차피 난 뭐 월세 받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사세요. 나중에 네. 팔면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하게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뭐 어차피 지금 집 개수도 많이 안 이게 가지고 계시니까. 요 문제예요. 이거는 과거엔 주택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봤어요. 네. 이걸 통해서 내가 수입을 늘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 수익형 상품이라 그러면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이런 것들을 임대 수익형 상품으로 분류를 했고요. 주택은 사실은 자본 차익,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가격에서 나중에 매도했을 때의 그 몸값 오른 거에 대한 차익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임대 수익형 상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세금 내는 거 있으면 이 부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세를 했을 때 별로 유리한 게 없으면 월세화해서 주거비를 받고 뭐 이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따박따박 갱신권 할 때도 다 5%씩 다 받거든요. 막 150만 원도 막 받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걸로 뭐 세금도 내고 막 다 하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월세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의도한 것도 있고요. 네. 임대인도 그 부분들을 원하고 네. 수익률 개념에서 임차인도 그걸 또 원해요. 이유는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모두가 원하는 월세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게 근데 이제 나쁜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좋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매달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전세에 안 넣고 삼성전자에만 넣어놔도 지금 얼만데라는 게 지금 또 시장의 또 저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네. 꽤 오래 했지만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워렌 버핏처럼 네.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싸게 있을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그렇죠. 엄청난 자산가가 돼 있어야 정상인데 한 10년 지나 보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결론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보통 이제 주식이 꼭 위험 자산이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부동산보다는 위험 자산 맞습니다. 네. 부동산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꽤 30대를 넘어서 40대, 50대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워낙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세에 넣어놔가지고 이건 딱히 메리트는 없다라는 생각들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1년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거쳐서 목돈이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부동산에 들어오죠. 무주택자라면. 네.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생각해서 그냥 전세 묻어두고 열심히 그냥 돈 벌자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대체 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다 맞아요. 보니 뭐 ETF도 있고 네. 뭐 부동산 리츠 상품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였죠. 이제 국내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20% 포인트만 좀 빠져서 금융시장 쪽으로 가도 굉장히 뜨거운 시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보다는 사실은 투자 환경은 훨씬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런 생각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우리가 전년도에 뭐 핵심지가 아니라면 뭐 사실 5%, 뭐 10%도 잘 안 올랐거든요. 네. 핵심지에서야 많이 올랐지만,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뭐 2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2배, 3배죠? 3배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죠. 2배 거의 정도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선 잘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해 이제 먼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 크게 돈을 벌었지만 예.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못 사버리니까 금액이.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뭐 100만 원 있든 뭐 100억 있든 다 똑같은 거 살 수 있으니 약간 그런 느낌에 예. 서로 다 같이 월세 갑시다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월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종국에는 어차피 전세는 뭐 제가 봐도 굉장히 희미해질 거라고 보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월세에서 내는 돈의 그 체감상 부담 수준이 얼마나 클 거냐인데 결국은 맞벌이 가정에서 한 사람 월급은 월세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 과연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원리금 납입하는 게 유리할지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반면에 내 집이 아닌 공간에서 한 사람 월급을 지금은 아닙니다. 향후 한 10년 내에 벌어질 일들로 보이니까 그때 10년 뒤에 봤을 때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인데 제가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 이제 정권 말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걸 도입을 했죠. 네. 그러면서 주택이라는 형태는요 생애주기 안에서 해결할 사람이 대부분이죠. 난 영원히 무주택으로 있을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진 않죠. 네. 그러면 주택을 어느 순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는 생애주기를 앞당깁니다. 무슨 얘기냐? 직장 생활이 지금 뭐 우리가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언제 직장에서 퇴거 또 당할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통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저도 이제 40대 후반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30년 모기지를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리스크를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더 크게 보죠. 네. 무슨 얘기냐? 30대에서 40대 사이, 40대 중반 이전에 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DSR 때문에. 네. 과거 LTV만 볼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한 70대쯤에 내 집 마련해도 돼 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줍니다. 그 소득 활동도 자영업으로 하면 굉장히 낮게 봐요. 소득 수준을. 물론 이제 이렇게 자영업을 잘하시죠. 신고를 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명확하잖아요. 네. 소득이. 그래서 은행에서 잘 줍니다. 그래도 대출이. 물론 이제 뭐 그렇죠. 6억 원 한도에 뭐 LTV 40원 이럴 때도 이건 있고. 이해하지만 네. DSR 때문에 DSR 체계가 나중에 변할까요? 10년 뒤에. 계속 가지 않을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문화는 이미 장착했죠. 그 장착 속에는 원래 40대, 50대에 내 집 마련해도 될 사람들을 급하게 만드는 이슈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마련 서울에서 주축이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뭐 거의 6%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전세 대출 받으면 또 한 4%대니까 맞아요. 그 한 2% 차이가 나긴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2% 내가 주식으로 벌면 돼. 뭐 코인으로 벌면 돼라는 게 지금은 좀 약간 있다 보니 저도 30대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야 6% 월세 낼 거면 그냥 주담대 4.5에 빌려서 그냥 집을 사자 하는 또 수요도 있는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근데 뭐가 합리적일지는 사실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필수재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사야 되니까. 네, 언젠간 해결할 숙제처럼 항상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생애 주기는 물론 이제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의 생애 주기 안에서 사실은 안정적 거주 공간에 대한 원초적 욕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명의가 내 집이거나 뭐 공동 명의가 아닌 이상 안정감이 없죠. 네. 근데 요걸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주면 제일 좋은 거고 네. 안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정부에서는 우대하는 계층이 있잖아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이렇게 우대하잖아요. 여전히 우대는 합니다. 많이 한도를 줄이긴 했지만 그러면 그 우대 조건을 30대 때 누릴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40대에 돼서 난 청약을 할 거야 그러면 청약 시장에서 40대 우대가 납니다. 예.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파트가 한 절반 정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좀 지역을 내가 조금 포기하면은 충분히 이제 맞벌이로 해서 한 5년 10년 열심히 하시면은 살 수 있는 금액대들은 아직도 서울에도 있거든요. 예. 아직은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말의 전제는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내 집 마련해서 이제 거기서 실거주하겠다라는 전제 자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거긴 그냥 전월세 사는 거고 난 무조건 아파트야.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가면은 뭐 외국처럼 아까 말한 다 월세화되고 하면 그냥 빌라 사서 실거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 세대가 좀 지나면 아예 바뀌기도 할까요? 그건 이제 비아파트 쪽에 대해서 사실은 우대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청약 시장에서는 지금 빌라 뭐 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에서는 그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아파트 쪽에 대한 선호도를 좀 높이려면 그런 우대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아파트도 좀 외에, 오르면 맞아요. 그것도 좀 오르면 살 텐데 안 오르게 다 구조가 근데 돼 있어요. 거주 관점에서 월세, 그러니까 아파트 월세에 대한 그 거주비 네.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가면 그럼 빌라를 매입했을 때의 원리금보다 아파트 월세가 비쌀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경우에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아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소유해서 이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나중에 아파트로 가자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나는 처음부터 아파트만 보고 있으니까 이 주거비가 비싸도 이걸 향유할 거야. 했을 경우에도 자산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 쪽에 월세 산 분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제가 나오면 물론 뭐 투자를 잘하든 뭐 몸값을 높여서 연봉이 높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타인에게 내 월급의 그 절반에 가까운 돈을 주는 게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데들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월급은 월세로 내고 있는데 그게 뭐 그분들이 유쾌하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사실 정부도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얘기하는 게 뭐 전세 월세화가 마냥 나쁜 건 아니고 그런 걸 바라는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기조는 확실히 전세를 소멸시키겠다까지는 공언 안 했지만 최대한 좀 줄이겠다. 여기서 너무 지금 사회적 비용이 크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이제 전세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네. 전세 쪽을 규제해서 요게 전세값이 안정되면 월세도 안정되고 매매도 안정되는 유쾌한 결과를 그렸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구도상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마치 그렇게 보였으나 현실은 전세를 규제하니까 월세화가 급격해졌고 주거비는 올랐고 전세가 희귀해지니까 전세도 비싸졌죠. 그러니까 전월세가 비싸지니까 이게 다시 돌아서 매매 쪽으로 이행되는 그런 문제들을 유발하는데 뭐 이런 질문들 주세요. 아니 대출을 저렇게 많이 해놓고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야?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쪽그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전년도 10.15대책 발표 전까지 월 단위로 한 8천 건씩 거래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10.15대책 나오니까 3천 건으로 줄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 2월 되니까 5천 건에서 6천 건 사이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 이미 거래량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살 사람은 사고 있다. 네, 거래량이 증명합니다. 근데 누가 사 하면 5천 건, 6천 건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1년을 치면은 뭐 그것도 숫자가 적진 않으니까. 근데 원래로 치면 굉장히 회전율이 떨어져 있긴 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한 8천에서 한 10,000건 혹은 15,000건 이렇게 움직이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회전율이 뭐 5,000건 수준에서도 그래도 거래된다라고 느낍니다만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그런 그렇죠.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들은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주 조건을 맞춰서라도 사고 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세의 장점이라고 볼 만한 거는 나름 그래도 임대료를 좀 이렇게 저렴하게 낮춰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앞에 장벽이 없어지면서 월세화가 확 되면 확실히 주거비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보유세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선진국형 주거 형태들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월세 그래서- 많이 내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죠. 이제 전세라는 상품들을 이제 규제를 할 때 네. 원래의 목적은 이 전세의 레버리지에 의해서 사금융에 의해서 매매가 자극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명분 혹은 가계부채 규모가 확 늘어나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 이걸 좀 줄이려는 명분이 있었죠. 지금 다 전세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명분상에서 그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 논리 네. 구조를 보면 그런 구조에서 보면 전세가율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전세가율이 한 50%, 지방 쪽은 70% 가까이 됩니다. 울산 이런 데는 막 80% 이래요. 근데 핵심은 거긴 전세가 매매에 거의 근접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안 오릅니다. 예. 반면에 서울은 전세가율이 어차피 50% 미만에 있어요. 대출도 어차피 LTV 40%, DSR 40%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단정적으로 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이제 선진국형 시장, 한 사람 월급은 월세로 내는 시대로 네. 가고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국내의 월세값은 OECD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한국은행 자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한 15% 정도. 예.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예.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추구하는 게 글로벌 5대 도시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11위, 12위, 요 10위권 언저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가 되면 될수록 주거비는 결국 올라가는 구조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월세, 선진국형 월세화가 되면 그럼 집값이 싸냐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거의 유일무이하게 한국에 있죠. 그럼 없어졌다. 그럼 집값이 싸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 해외의 주요 도시들 가격은 서울 못지 않습니다. 예. 네. 예. 이것도 자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요건 이제 월세 살면서 이걸 굴려가지고 이거를 좀 상쇄시키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정말 월세를 수입에 막 20-30%씩 내시는 분들은 그 목돈 자체가 안 모이는 맞아요. 그런 구조가 사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네. 실리콘밸리에 이제 가시면 거기에 연봉이 2억 3억 하는 직원들이 맞아요. 텐트에 거주한다는 노숙하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네. 주거비로 다 날리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런 구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주택 수 개념으로 보시나 주택 소유율로 보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셔도 사실상 총량이 가장 부족한 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구 문제를 하면 인구 유출된 지 벌써 15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15년 동안 가격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사실상 폭등했죠. 그러니까 인구 부분에서 항상 놓치고 있는 건 가구 분화 부분입니다. 가구 분화로 보면 가구는 100만 가구 늘었거든요. 15년 네. 동안. 그러면 100만 채가 공급됐냐? 100만 채가 공급 안 됐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가 사실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구 분화 안다. 그렇지만 그거 2045년쯤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정말 많이 잡아주면 2045년, 뭐 짧으면 2040년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짧게 보는 분들 뭐 35년이면 뭐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초고령화도 결국에는 노인분들이 200살까지 사는 건 아니니. 그럼요. 어느 순간부터 인구가 급감할 건데 내가 아직 젊어. 아직 20대 한 중반이면 40대까지만 참아볼
참아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겠죠. 왜냐면 맞는 인구가 것 같아요. 없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통계청 통계 기반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인구 관점에서 총량이 줄기 시작하는 건 2035년, 2040년이 맞고요. 그리고 지방 쪽은 이미 줄고 있고. 네. 그래서 인구 총량 면에선 2035년, 204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15년 뒤죠. 네. 그때 인구 총량이 수도권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이 서울 수도권도 지방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주는 건 2040년, 35년에 수도권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가구 분화 얘기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가구 분화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050년까지 100만 가구 늘어납니다. 아 그때까지 늘어나요? 또 더 늘어났네요. 약간 기간이. 100만 가구도.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가구도 줄어드는 시점까지는 그 관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0대 초반이다. 그래서 난 30년 뒤에 이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걸로 본다라고 하면 얼추 맞을 수도 있어요. 30년 뒤를 관점으로 30년 하면. 동안 예. 주택을 안 사고 다른 걸로 자산을 늘리겠다. 예, 그 관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30년 뒤라는 관점이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0년 뒤에 그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의사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30년 무주택자를 하겠다. 그렇죠? 그게 맞을지에 대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사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굳이.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네. 3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이슈를 고려를 안 해서. 그러니까요. 네. 네. 3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혹은 30년 동안 주거비가 올라가면서 월세를 낸 것까지 고려해야죠. 그럼 30년 동안 월세 낸 걸 모으면 그러니까요. 예, 집값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끔은 너무 길게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관점은 10년 안짝에서 움직입니다. 네. 근데 뭐 30년 뒤에 인구 구조, 사실은 뭐 AI가 발전하면서 뭐 이런 구도들도 사실은 10년, 20년 안짝에서 움직이는 건 그건 전망이 아닙니다. 소설의 영역입니다. 네. 네, 전망은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들이 주택시장에 많이 개입하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한계입니다. 전망에 대한 것들. 네. 인구 구조는 말씀하신 대로 30년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인구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만 보고 이렇다라는 확신이 어떻게 들죠?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 뭐 어쩌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네. 뭐 이민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금리는 어쩌고,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기술의 발전은 어떻고, 네. 이런 것도 다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를 보고 그때를 확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거는 좀 소설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몇 번 바뀔까요? 2030년, 2040년이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도 하나도 고려가 안 된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만한 그런 입지에 좀 낡은 것들을 사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때 가면 그때 최신축 아파트가 돼 있을 거니까. 맞아요. 요 질문에서 네. 조금 이따 질문 주실 것 같아서 네. 미리 칩니다. 뭐냐면 내가 무주택자 관점에서 장기 시각을 가지고 서울 쪽 혹은 수도권 쪽에서 어떤 자산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가 제일 희소재냐를 따지는 건데 네. 저는 그 희소재가 서울에서는 신축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2차적인 희소재가 한강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구 조망이 되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강서구부터 강동구까지,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은평구부터 이쪽 성동구 일대, 광진구 일대까지 네. 이 한강변을 따라서 쭉 한번 현장을 훑어보시면 나홀로 아파트인데 한강뷰 되는 물건들 꽤 있습니다. 영구 조망이 있죠. 가능. 네. 그리고 나홀로 빌라인데 한강 조망이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희소재를 끼고 있으면서 나중에 뷰에 대한 값어치, 프리미엄이 높아질 게 뻔히 보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라는 것들이 한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강뷰가 되냐 안 되냐. 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뭐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이런 프리미엄들, 그런 거 고려하면 저기서 재건축, 저기서 리모델링, 저기서 재개발해서 저건 뷰가 확보되겠다 싶은 것들은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시각에서 잡아둘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저도 좀 이걸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저평가 받고 있는 입지는 좋지만 사실 뭐 학군이 별로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놓는 게 사실은 그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택이 두 채가 되면 네.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기준점은 아주 쉽게 해석하면 내가 물건 하나를 살 때 예전보다 신중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네. 지금은 계속 더 신중해지죠. 그렇죠. 그 신중한 와중에 말씀하신 이제 빌라인데 이게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모호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 네. 그러니까 이걸 묶어두고 다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기회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당장 올라갈 게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에 아파트로 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시세를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들. 근데 미래 가치를 생각해 놓고 혹은 우리가 하나를 살 때 아주 신중하지 않던 시절에는 빌라도 하나씩 사놨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작동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이고 30대 초반이다. 그러면 뭐 좀 조금 연식이 있지만 구축 아파트를 살 거냐 혹은 미래 가치가 좀 보장돼 보이는 나중에 분담금 이슈는 있겠지만 한강뷰가 되는 빌라를 살 거냐 해서 대체로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미래의 그 기회비용을 여기에 묻어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사실. 네. 그래서 묻어두는 심리가 지금은 강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를 강요하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를 강요하니까 그래서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게 그렇게 묻어두지 않으려고 당장 뭔가 움직임이 있을 만한 거를 보니 다들 그쪽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그걸 살려면 내가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데 대출이 막히니 그걸 못 사잖아요. 대부분의 그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DSR이에요. 네. DSR은 하나를 사고 나면 거의 꽉 찹니다. 그렇죠. 꽉 차죠? 근데 하나도 못 사요 이제. 하나도 한 아무튼 0.4개 내 정도 DSR이 삽니다. 있긴 하잖아요. 네, 나에게 0.4개. 부여된 DSR. 그 안에서 사죠. 네. 그래서 이 DSR을 잘못 쓰면 차로 먼저 쓰시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먼저 쓰면 집 대출 받을 때 그 DSR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집 먼저 해결하고 차든 신용대출이든 뭐 생활비 대출이든 이런 걸 해결하는 건데 요 선후 관계가 좀 꺾이면 사야 되는 물건의 질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몇 년 또 기다려야 될 수 있으니까 DSR 안에서는 하나 이상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소득 기반 우리가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고 하는 그 부류는 집에 현금이 넘쳐서 중산층이 아니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가시는 분들인 거지 은행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이 한도가 없으면 애초에 선택이 안 되는 자산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애주기 안에서 DSR 혹은 LTV 이 한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줄 때 활용해야죠. 그걸 50대에 활용하겠다. 50대는 혜택이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무주택자이신 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금액대가 한 6에서 한 10억대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이는데 뭐 물론 그거보다 더 대기업 맞벌이는 잘 버시겠지만 그 정도 때면 지금 서울 외곽 지역들 뭐 경기도에 있는 곳들 뭐 나름 괜찮은 동네들 정도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요? 아까 설명드린 그 문제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한참 처음 출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대출 한도는 앞으로도 줄어들 겁니다. 네. 지금 규제에 대한 강도를 높일 때 금융 정책을 수단으로서 쓰겠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네. 세금적인 부분들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나 좀 표현이 모호하죠. 그러면 심각해지면 쓰겠다 했던 거죠. 근데 금융 쪽에 대한 것들은 수단이 대출을 아예 안 해주거나 한도를 더 줄이거나 뭐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지금 그 한도가 줄었다고 느끼시는 그 대출 자체도 사실은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1, 2년 뒤에는 오히려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어떤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는 신혼부부, 청년 이런 세대에서 지금 내가 접근 가능한 물건들이 이제 이런 이슈는 있죠. 서울의 구축을 살 거냐, 경기도 쪽에 신축을 살 거냐. 물론 이제 생활권에 대한 구도는 좀 비교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저는 희소제를 추천합니다. 연식을 따지기 때문에 연식을 우선하라. 왜냐하면 더 빨리 쫓아갑니다.
시장을 추종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에 연식이 추가됐다. 똘똘한 집 한 채에 아파트가 추가됐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거주용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빌라를 선호할 리가 없잖아요. 거주용 주택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접근 가능한 물건들인데 서울의 구축이냐 혹은 이건 일단 해결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특히 5월 9일 전에 물건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5월 9일 이후에도 물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개인의 착각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뭐 딱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매물도 구간이다. 잠기고 그렇다고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이른바 우리가 토지 임대부 주택, 네. 반값 주택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 땐 굉장히 싸죠. 근데 정말 싼 거냐? 소유권도 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도 반이어야죠. 근데 소유의 핵심, 우리가 주택이든 건물이든 소유의 핵심은 뭐죠? 토지입니다. 그렇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은 어디서 일어나죠? 건물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중에 3기 신도시 쪽으로 가면 좀 저렴하게 공급되는 건 맞는데 체감상 그것도 싸다고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환율 문제, 뭐 전쟁 이슈, 물류비 이런 거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뭐 신축으로 뭐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제 살기 좋은 집,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집 들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결국에는. 뭐 이런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사무실은 서초. 반면에 사람들이 그러면 서초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선호하죠. 근데 구축 빌라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구축 빌라를 이걸 사지 않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좀 더 멀리 오히려 있는. 경기도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초에 빌라를 사느니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겠다. 네. 뭐 광교 혹은 뭐 수지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서초에 있는 빌라보다 광교, 수지, 판교, 성남, 분당 뭐 위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산 가치 면에서.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에 너무 난 무조건 인성을 해야 돼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거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경기권만 가도 뭐 사실은 인천권역만 가도 수도권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선택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은 너무 다 좋은 동네. 맞아요. 서울 브랜드 대단지 뭐 신축, 역세권 맞아요. 뭐, 500세대 이상 뭐 그런 단지. 거가 몇 개 없는데. 그래서 강남 서초에서도 보시면 네. 옆에서 뭐 한 50억 60억 하고 있어도 네. 나홀로 아파트 한 10년 넘어간 뭐 한 10세대 20세대 되는 뭐 생활권역은 비슷하잖아요. 그거보다 절반 이하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건 결국은 순수하게 보면 어느 쪽에 수요가 쏠려 있냐의 문제라서 그 쏠려 있는 수요들이 이제 완화되기 전까지는 뭐 가격이 뭐 빠진다라는 얘기들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쏠려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당분간 어떤 하락의 요소가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단기 조정이라도 있으려면 뭐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락하는 구도. 이란 전쟁 이런 건 안 될까요? 전쟁에 의해서 무슨 혹은 오일 쇼크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이 그 막 금리 집값 인상. 하락까지 있죠. 금리 인상으로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과거의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토지 가격이 하락한 건 딱 3번 있습니다. 네. 근 한 50년 사이에. 첫 번째는 부동산 실명제 할 때. 네. 두 번째는 IMF 외환위기 때.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럼 이때는 왜 하락할까요? 매물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네. 매물. 그리고 살려는 주체들은 파산했거나 기업이 망했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부동산 실명제 때는 왜 그럼 하락했냐? 네. 8년 3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그렇겠죠. 차명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차명을 4명으로 못 돌리면 팔아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수요보다 매도 물량이 확 는 거죠. 그럴 때 하락합니다. 자, 이거는 토지. 그럼 아파트가 하락할 때는 똑같습니다. 시기는 비슷해요. 세 개의 시기는. 그리고 하나의 시기가 금리 폭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금융 쪽과 엮여 있죠. 금융위기, 금융실명제, 금리 인상.
다 금융이잖아요. 금융과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세금에 의해서 정말 집값이 하락하면 전후 역사상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집값이 잡힌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단기간에 또 과거처럼 한 몇 년 전처럼 충격적으로 오면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받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요 이슈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금리 인상기도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한 적응기가 끝나는 한 2년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설명드린 이것도 필수제 문제인데 이연 수요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제 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선택제가 있죠. 상가, 네. 네, 사무실, 건물, 네. 나대지, 뭐 농지 같은 거 네. 이런 거 다 선택제예요. 정부에서 규제하면 포기하면 그만. 안 사고 말지. 주택은 포기가 없습니다. 자꾸 이게 이제 포기가 있는 시장처럼 선택제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거주용이기 때문에 거주를 해결해야 돼서 필수제인 거예요. 매매를 해야 돼서 필수제가 아니고. 네. 자, 그러니까 거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폭등했네? 지금은 못 사겠다가 있지. 영원히 안 사야겠다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나 지금 살게요가 2년, 3년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수요가 금리 인상기가 어느 끝나고 적응기가 되면 다시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이 적응기가 끝난 이 시기에 원래 들어오는 그 시점 생애주기 수요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합니다. 저 수요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참고 있던 이연된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가격이 빠집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이유는 수요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도면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점에 가면 이제 뭐 덜어는 고점에 잡아서 좀 고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휘청휘청하는 데가 있지만 길게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고 그 말씀으로 하면 한 2050년 정도쯤 돼야 이제 수요가 뭐 꺾일 수 있을 확률이 있다. 맞아요. 가구 가구수구나. 자체도 줄어드는 건 2040년 이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40년에 그러할 거니까 네. 지금 사면 안 돼. 라는 건 좀 무책임하다. 네. 그 20년 뒤에 내 미래를 베팅하고 이 필수제인 주거를 굳이 안 사면서 계속 그 20년 남의 이상 집에 거주하는 게 맞다. 무주택을 라고 하는 게 하기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맞습니다. 경제적 이득이라고 산술적으로도 좀 안 나옵니다. 그동안 내는 전월세 비용도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차라리 뭐 조금 작거나 좀 덜 오른 걸 사는 게 맞지 안 사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주거비 개념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